귀국 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이죠. 하루가 1년 같은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귀국할 날이 됐어요. 여전히 아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공항으로도 마중 나와주지 않았죠. 어떻게든 아내와 화해하겠다는 마음에 커다란 꽃다발을 사들고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웬일인지 아무도 응답하지 않더군요. 아내는 없다고 해도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실 텐데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번호키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집은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어요. 사람이 없는 건 물론이고 가구와 가전까지 싹 다 빠졌더군요. 누군가 살았던 흔적조차 없는 그야말로 빈집이었죠. 충격에 빠져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바로 끊고 이번엔 오래 일했던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연락했어요. 다행히 연결이 됐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아찔했습니다. 사장님이 저 해고하신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퇴직금 두둑히 챙겨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봐도 그런 거 없다고만 하시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일단 죄송하다 사과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시터 아주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죠. 역시나 아내는 시터 아주머니도 제 핑계를 대고 해고했더군요. 아내가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건진 너무 황당했어요. 외도를 한 거라면, 이혼하고 싶었던 거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이렇게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리는 게 대체 무슨 경우인지. 혹시 이혼하면 아들을 빼앗길까봐 그런 걸까 생각해봐도 영 찝찝했죠. 그때부턴 저도 패닉 상태에 빠져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처갓집과 아내 친구들 중에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대로 전화를 해봤는데요. 거짓말처럼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마치 귀신이라도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텅 빈 집안에 홀로 계속 있다가 미칠 것 같아서 일단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망연자실한 채로 집 앞에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내렸어요. 얼굴이 익숙하다 했더니만 옆집 사는 분이더군요. 평소 오며 가며 인사 정도는 나누던 사이였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아주머니, 혹시 저희 집사람 못 보셨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두 눈을 휘둥그레하고 뜨더군요. 아니 박 사장이 여긴 어쩐 일이야? 이사 간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게 아내가 저를 두고 이사 갔다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우물쭈물하고 있자니 아주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유 혹시 둘이 싸웠어? 그래서 지금 형석이 엄마 찾고 있는 거야? 네, 뭐 비슷합니다. 아유 왜 싸웠어? 전화도 안 받아? 네, 안 받네요. 아무리 갈 곳이 없어도 옛날 살던 집으로 왔을까? 다른 데 잘 찾아봐. 네, 그래야겠네요. 아이 참, 새로 이사 간 집은 어때? 그 형석이 엄마가 자기 그림 그리는 게 잘 돼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거라고 나한테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아우 부러워 죽겠어 진짜. 집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유 그럼 아주 만날 때마다 자랑을 했다니까. 그 강남에 있는 부자들 사는 아파트 거기로 이사 갔다며. 진짜 그렇게 좋아? 연예인들도 많이 보고? 그게 뭐라고 답할 수가 없어 어색한 웃음만 흘리던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아주머니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내 투자금은 잘 관리되고 있는 거지? 타다리 수익금이 잘 들어오더니만 이번 달에는 아직 소식이 없네. 원래 월초마다 주는 거 아니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투자금이라뇨? 아유, 왜 모른 척해? 아직 대외적으로는 비밀인 거야? 나 다 알아. 형석이 엄마가 얘기해줘서 5천만 원 투자도 했다고. 형석이 아빠 이번에 신약 관련해서 새 사업하는 그거 말이야. 형석이 엄마가 수익 100% 보장이라 하더라고. 다달이 수익금만 돈 100씩 가져갈 수 있다고 했을 땐 안 믿었는데. 아유, 고마워. 이렇게 좋은 기회 줬어. 덕분에 노후 걱정 덜었지 뭐. 아니, 전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그러자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야? 형석이 아빠는 몰랐어?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형석이 아빠 회사 일이잖아. 그게 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 그 신약 사업이라뇨? 저희 회사는 그런 사업 진행한 적 없습니다. 저만큼이나 아주머니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럼 형석이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은 다 뭐야? 내 돈은 또 어디 있는 거고? 아주머니의 파리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뭔가 일이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경찰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아내가 아들과 함께 실종됐다는 말에 경찰은 바로 수사팀을 꾸려주더군요. 저도 나름 아내가 있을 만한 곳을 여기저기 뒤지고 다녔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건 둘째치고 아들이 걱정되더군요. 이제 겨우 6살인데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너무 두려웠죠. 그렇게 한 이틀쯤 지났을까요? 피말리는 시간 속에서 점차 미쳐가고 있을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혹시 아내일까 싶어서 바로 받았는데요. 발신인의 정체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 하고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두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형석아, 너 지금 어디야? 응?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엄마는 옆에 같이 있어? 아니, 엄마 지금 없어. 그럼 어디 갔는데? 아니, 그것보다 너 지금 어디야? 어디로 간 거야? 모르겠어. 엄마가 갑자기 우리 이사 가야 한다면서 여기로 데리고 온 건데. 아빠, 엄마가 좀 이상해. 나 유치원에도 못 가게 하고 자꾸 화만 내고. 나 무서워, 아빠. 아빠 보고 싶어. 급기야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걸 그냥 듣고만 있자니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아빠가 얼른 갈게. 너 어디니? 어디야, 형석아? 모르겠어. 엄마랑 차 타고 온 거라. 일단 밖으로 한번 나가봐. 못 나가. 엄마가 아까 나가면서 밖에서 문 잠가버렸어.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줘. 난 밖에 나가면 안 된대. 엄마 오면 또 나 방에 가둬놓을 거야. TV도 못 보게 하고 전화도 못 하게 하고. 아들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내는 사실상 저희 아들을 납치 감금해둔 상태나 마찬가지였죠. 도대체 아내가 왜 이런 짓을 벌인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순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한 말도 그렇고 아내가 더 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일단은 아들을 무사히 구출해내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우는 아들을 달래며 얘기했네요. 형석아, 그 주변에 창문 같은 거 없어? 창문 한번 봐봐. 잠깐만, 거실에 창문 있어. 뭐가 보여? 형석이 글자 읽을 수 있지? 보이는 거 다 말해봐. 땡땡 빌라? 라는 글자도 보이고, 땡땡 슈퍼? 땡땡 방앗간? 아들이 한글을 뗀 게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 없더라고요. 아들이 말한 곳들을 검색해봤더니 대충 위치가 가늠이 되더군요. 잘했어, 형석아. 아빠가 얼른 형석이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알겠지? 아빠. 엄마 오기 전에 빨리 여기로 와야 해? 이건 비밀인데 엄마가 아빠도 이제 만나면 안 된다고 했어. 근데 나 아빠 보고 싶어. 아빠도 형석이 보고 싶어. 걱정하지 마. 아빠 금방 갈게.
저는 아들과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경찰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경찰 2명과 함께 아들이 알려준 곳으로 출동했죠. 아들이 갇힌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낡은 빌라였어요. 호수를 알 수 없어 그 앞에서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게 웬걸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더군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들과 함께 빌라 안으로 들어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서너 집쯤 돌았을까요? 중간층에 있는 집 문을 두드렸더니 웬 여자가 "누구세요?" 응답하더군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낯익더라고요. "여보, 당신이야? 당신 맞지? 잠깐 이 문 좀 열어봐." 저는 다급하게 현관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상대는 "저 미혼인데요.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세요." 하고 단호하게 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착각했구나 싶어 죄송하다 사과하고 문을 돌리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문틈으로 "아빠!" 하는 아들의 절박한 외침이 넘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전구에 퓨즈가 나간 것처럼 이성이 확 달아나더군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당장 열라고 소리쳤네요. "당신이지? 안에 형석이랑 같이 있는 거지? 당장 문 열어! 얼른 열라고! 형석아! 아빠야! 아빠 왔어!" 하지만 안에선 더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아내도 아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문을 부수려고 해봤지만 두꺼운 현관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네요. 경찰들과 어떻게 할까 상의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경비 아저씨가 올라오더군요. 저희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니까 다른 호스분이 신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 누구신데 건물 안에 들어와서 행패 부리는 겁니까? 아이, 당장 나가세요!" 큰소리치던 경비 아저씨는 경찰들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 진짜 경찰이네? 경찰분들이 여긴 왜..." "지금 이분 아드님이 이 집에 사는 여자한테 납치된 것 같아서요. 혹시 비상키 같은 거 있습니까?" 비상키요? 마스터 번호가 있긴 있는데." 다행히 경비 아저씨는 마스터 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잠금 장치를 열고 비번과 특수문자를 입력하자 바로 문이 열리더군요. 저는 그대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는데요. 참 바보 같죠.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충격받아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내는 아들의 몸을 짓누른 채 정체불명의 약을 억지로 먹이려 하고 있었어요. 그게 수면제인지 아니면 독극물인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아내가 한눈에 봐도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 했다는 건 알 수 있었죠. "아빠 살려줘! 아빠!" 저를 본 아들이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갔죠. 그러자 아내가 비명을 지르더군요. "오지마! 오면 이대로 형석이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왜 왔어? 왜 왔냐고!" 아내는 아들의 목에 손을 올린 채로 협박했어요. 저도 그대로 걸음을 멈췄고요. 경찰들도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죠. 자칫 잘못했다간 아들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무슨 짓이야? 당신 미쳤어? 당장 형석이한테서 떨어져!" 싫어. 다가오지 마. 더 다가오면 나도 무슨 짓 벌일지 몰라? 아내는 미친 사람처럼 발악했어요. 정말 제가 알던 철없고 유약하지만 어여뻤던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진정해! 형석이야! 당신 아들이라고!" 몰라. 애초에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아이도 아니었어. 당신 잡으려고 낳은 거였다고. 애가 듣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다 알게 된 거지? 내가 저지른 짓. 다 알게 돼서 이렇게 찾아온 거지? 미안해 여보. 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다 망해버렸어. 빚더미에 올라버렸다고. 아내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살살 아내를 달래가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머리를 굴려봐도 도무지 답이 없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아들이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자기 목을 누르고 있던 아내의 손을 물어버렸죠. 아내는 악소리를 내면서 뒤로 넘어갔고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경찰들이 달려들어 아내를 제압했죠. 저는 얼른 달려가 아들부터 감쌌네요. 형서가 괜찮아? 괜찮은 거야? 아빠, 나 너무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형서가. 아빠 있잖아. 우리 형석이 아빠가 지켜줄게. 이제 괜찮아. 저는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는 아들을 꽉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몸 이곳저곳을 살펴봤죠. 다행히 군데군데 멍은 좀 들었는데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이더군요. 제 품에 안긴 아들은 한참을 울다가 그대로 지쳐 잠들어 버렸어요. 그 사이 경찰들은 아내의 두 팔에 수갑을 채웠죠. 일단 아내분은 아동 납치 및 학대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할 건데요. 남편분도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물론이죠. 근데 아이 때문에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이는데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좀 데려가 보려고요. 그 후에 경찰서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제가 따로 연락처 드릴 테니까 일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렇게 경찰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용서해줘. 아버지 본처가 내 존재를 알았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도저히 못 보겠다면서 막 우리 형석이를 죽이려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옛날 같았으면 아내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는 아내를 믿을 수가 없더군요. 이웃에게 들은 말과 아들을 죽이려던 행동,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좀 이상해. 완전히 미친 사람 같다고. 뭐? 내가 미친년 같다는 거야 지금? 당신이 뭔데 나에 대해 그따위로 말해. 이건 나!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라고! 아내는 또다시 몸부림치며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아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와 병원으로 향했네요. 아들은 병원 검진 결과 아무 문제 없었어요. 문제는 아내였죠.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내의 모든 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아내는 애초에 판사 아버지를 둔 혼외 자식도 아니었고요.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가난한 농사꾼 집안에서 태어난 시골 출신이었고요. 대학 졸업은커녕 중학교도 다니다 말았더라고요. 이미 저를 만나기 전부터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돈을 여러 번 뜯어냈더군요. 그러다 더는 그게 먹히지 않자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던 저를 표적 삼아 일생일대의 사기를 감행한 거였죠. 여자 경험 없어 보이는 쑥맥에 딱 봐도 부유해 보이니 작정하고 노린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 때 결혼식 때 왔던 부모님은 아내가 섭외한 연기자였고요. 식장에 초대됐던 신부 측 하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행 전문 연기자를 소개해주는 곳이 따로 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범죄에 가담한 꼴인데 왜 그런 곳들이 법의 철퇴를 맞지 않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건지 의문일 뿐입니다. 어쨌든 결혼 후에도 아내의 거짓말은 멈추지 않았어요. 제 돈으로 더는 사치를 못하게 되자 또 옛날 버릇이 도져 이웃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 시작했던 거죠. 화가로 성공했다는 것도 후원자가 붙어 돈 걱정 없어졌다는 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아내가 쓴 돈은 전부 저희 집 이웃이나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뜯어낸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이름을 팔아가면서 말이죠. 남편이 사업 확장 중인데 100% 성공할 아이템이다. 지금이라면 늦지 않았으니 얼른 투자해라 하면서 돈을 뜯어냈다고 하더군요. 그 피해액만 1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모든 진실을 알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던 아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허상이나 다름없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던 게 아닐까 싶어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그 반사회적인 성격장애 말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세계는 언젠간 무너지기 마련이죠. 아내도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짓을 어느 순간부터 감당할 수 없었나 봐요. 투자금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아내를 닥달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아내는 사채까지 끌어다가 그 돈을 일부 갚아주는 식으로 버텼더군요.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는 법이죠. 결국 벼랑 끝까지 몰린 아내는 제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게 두려워서 아들을 데리고 도망쳐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생을 끝내기로 결심했던 거였죠. 죄 없는 아들을 데려가려 했다는 걸 알고 나니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구치소에 수감된 아내에게 따지니 아내는 뒤늦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어떻게 형석이를... 제발 용서해줘. 나 그래도 형석이 하나뿐인 엄마잖아. 그 뻔뻔한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요? 자식을 죽이려던 어미면서 뭐? 용서? 미안해, 잘못했어.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그래도 나 아직 당신 사랑한단 말이야. 그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속였어. 애초에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라고. 돈 때문에 접근한 거지. 그건 정말 아니야. 물론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 먹고 접근한 건 맞지만 같이 살면서 점점 사랑하게 됐어. 안 그럼 내가 애까지 낳고 당신이랑 그 긴 세월을 같이 살았겠어? 내가 저지른 죄가 큰 거 알아. 벌 받으라면 받을게. 하지만 당신마저 나를 떠나지 말아주라. 형석이랑 같이 도망갔던 것도 당신한테 내 초라한 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였어. 모든 걸 알게 되면 당신이 날 버릴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버린 거라고. 아내는 절박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어쨌든 한때 사랑했던 여자였으니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순간까지도 제게 또 하나의 진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내가 만나던 남자는 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치를 못하게 경제권을 압수한 뒤로 아내는 다시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른 남자들을 여럿 만나 꽃뱀짓을 했더라고요.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온갖 달콤한 말로 꼬신 것도 모자라 함께 잠자리도 했던 남자들이 여럿이더군요. 순전히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기도 같이 즐겼던 건지 제가 알게 뭡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뒤로 그나마 남아있던 아내에 대한 쥐꼬리만한 미련마저 전부 사라졌어요. 전 아내에게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먹잇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아내가 만났던 다른 남자들처럼 말입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이혼 및 사기 소송을 걸었고요. 아내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승인됐고요.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도 전부 제가 갖게 됐죠. 아내가 저지른 사기죄 역시 실형이 선고됐어요. 워낙 피해자들이 많아서 사기죄 치고는 꽤 긴 형량이 선고됐죠. 몇 년 전에야 간신히 출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뒤로도 아내의 삶은 밑바닥을 면치 못했습니다. 공통 지인에게 듣기론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생활 중이라 하더군요. 아내 부모님이 더는 아내의 이상행동을 견디지 못해 병원에 집어넣은 것 같더라고요. 한때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자였기에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 저와 완전히 결별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론 좋은 쪽으로 말이죠. 아들은 아내의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아동심리센터를 다니며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현재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면서 또래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죠. 저는 재혼하라는 부모님의 닥달로 얼마 전부터 만나는 여자가 생겼는데요. 과연 결혼까지 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이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지내고 있어요. 부디 전처에게 받은 상처를 완전히 잊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걸어가는 게 여러모로 더 즐겁잖아요.